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을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팟캐스트 글로벌 인사이트의 메인 앵커 김하나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국경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리는 동시에 대내적인 경제 개혁과 안보 단속에 그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흐름을 읽어내야 할까요? 오늘도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뉴스의 이면을 역사적 통찰력과 명쾌한 경제학적 시선으로 풀어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류의 기나긴 역사를 돌이켜보면 외부의 위협이 거세지거나 내부 경제 체질이 전환되는 대격변의 시기마다 국가들은 언제나 두 가지 행동 양식을 보였습니다. 안으로는 법제도를 뜯어고쳐 세수를 다듬고 기강을 세우며 밖으로는 자국의 자산과 영토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방벽을 쳤죠. 마치 1930년대 블록 경제 형성기나 1970년대의 국가주의적 안보 재편처럼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각국의 소식들 역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안팎으로 단단한 울타리를 치는 일련의 역사적 변주들입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냉혹한 본질과 시대적 인과관계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한민국의 긴박한 안팎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이 출범 후 첫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자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위한 조세제도의 정상화라고 정당성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작가님, 이 뜨거운 외교 및 사법개혁 이슈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아주 흥미로운 흐름입니다. 대외적 영토 마찰은 일단 제쳐두고 국내 사법체계의 대수술과 세제 대개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의 주체가 바뀌고 기득권을 재편할 때마다 등장했던 전형적인 제도 개혁의 몸부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 정상화를 강조하며 근로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지적한 것은 조선시대 광해군과 효종 시절에 전격 시행되었던 대동법의 추진 배경과 일맥상통합니다. 국가 재정의 정상화라는 것이적 개혁 속에서도 우리 실물 경제는 가계대출 잔액이 연간 총량관리 목표치를 3조 원 가까이 초과하며 하반기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지식재산처가 무단으로 개인의 목소리와 외모를 복제하는 이른바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살인적인 폭염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안전점검을 당부했는데요. 이 현상들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가계대출 폭증은 1920년대 미국 자산시장의 이상 과열기처럼 비투 열풍이 낳은 전형적인 거품의 잔재입니다. 반면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규제 도입은 대단히 문명사적인 시도입니다. 인간 고유의 인격적 특징을 AI가 모사하는 현상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거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 당시 공유지를 울타리로 막아 사유화하기 시작했던 역사와 빼닮아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자 법으로 그 무형의 자산 가치를 구획하고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폭염을 국가재난으로 공식 규정한 것은 국가가 더 이상 기후변화를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의 재앙으로 직시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듬는 것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국가 방어망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12월 11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임시 자금 지원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국무부는 일본 나고야 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5개 외교공관의 폐쇄 계획을 발표하며 비용 절감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내외적 정비 소식 속에 미국 주식시장은 견고한 기업 수익과 국제 유가 하락 덕분에 S&P 500 등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환호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주의 외교 노선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네요. 네, 아주 정교하게 조율된 실용주의 행보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자금 법안 통과는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 전시나 재난 상황에서 국가 재정 집행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며 전열을 정비했던 모라토리엄의 지혜와 통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해외 공관 5곳을 전격 폐쇄해 연간 약 440만 달러를 아끼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비즈니스맨식 비용 절감 노선이
외교 전선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시장이 최고치로 화답한 것도 이러한 합리성과 육아 안정에 따른 안도감 덕분인데, 이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감세와 규제 완화로 대호황을 누렸던 풍요의 시대를 소환하는 듯합니다. 한편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단속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산 광송수신기 수입 금지를 추진하며 중국 정보통신기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 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재단은 1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허브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이 첨단 기술 안보 동향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까요? 이 조치는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철의 장막을 치는 행위입니다. 중국산 광송수신기 수입 금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적국의 정보 수집과 무선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벌였던 무선 정보 봉쇄 전략의 현대판 변주입니다. 정보가 이동하는 핵심 하드웨어 통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완벽히 지우겠다는 뜻이죠. 동시에 안으로는 1억 달러를 쏟아부어 독자적인 AI 인프라 영토를 개척하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950년대 소련의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 미국이 대대적으로 국가과학재정을 투입해 우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던 역사가 이제는 AI 패권 전쟁이라는 무대로 그대로 옮겨와 제한 없이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상반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하며 최근 5개년 중 상반기 기준 최대폭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하이엔드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가 성장의 40% 이상을 견인했는데요. 여기에 우주 분야에서는 창정 8호 운반 로켓의 성공적인 비행과 함께 적외도 위성망 대량 발사 단계에 진입했고, 8주 만에 무려 5개의 대규모 AI 모델을 연속으로 출시했습니다. 서방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 속에서도 이런 기술적 질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중국의 4.7% GDP 성장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생존로를 확실히 구축했다는 뜻이니까요. 하이엔드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가 성장을 견인한 현상은 18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 시절 면직물 공업과 증기기관이 기존 농업을 밀어내고 급속도로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패권국으로 도약했던 변혁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특히 위성 인터넷을 위한 저궤도 위성망 대량 발사와 신형 로켓의 발사 성공, 독자적인 AI 모델 출시는 미국의 거센 포위망에 주눅들지 않고 독자적인 우주 실크로드와 디지털 만리장성을 견고히 쌓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굳은 야망과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도약과 동시에 사회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폭력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네트워크 폭력법 입법 예고안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산시와 후베이 등지의 기록적인 폭우 대응과 충칭산 사태 재난 원인 조사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이러한 내부 단속과 재난 정비 움직임은 어떤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반네트워크 폭력법 제정 추진은 온라인 공간이라는 무정부 상태의 새로운 디지털 영토에 강력한 공권력과 제도의 잣대를 들이대는 조치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나라 건국 초기에 복잡해진 사회 질서를 다잡기 위해 율령체제를 정비하고 민심을 수습했던 구장율 제정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가상 공간의 폭력을 통제해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지요. 또한 기후재해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와 폭우 대응에 국무원 조사단까지 꾸려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은 치수가 곧 치국이라는 동양 전통의 통치 철학과 닿아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황제의 천명이 다했다 여겼던 고대 왕조들의 역사처럼 재해로 인한 민심의 흔들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무서운 내부 단속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내각은 어제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22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고물가와 소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봄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 세율을 8%에서 1%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민당 내부에서 세수 확보 문제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미국의 나고야 영사관 폐쇄 소식까지 전해지며 대내외적으로 갈등이 팽배한 모습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행보는 전형적인 보수 우파 정권의 이중적 생존 전술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함께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해 보수 표심을 결집하고 대내적으로는 파격적인 소비세 감세 카드로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감세 카드가 자민당 내에서도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것은 19세기 영국에서 식료품 가격 안정과 재정 확충을 두고 지주계급과 신흥산업 자본가들이 격돌했던 곡물법 폐지 논란의 현대적 변주라 할 수 있습니다.
긴축 재정을 중시하는 전통 관료 세력과 당장표를 얻어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총리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인 셈입니다. 일본은 대외 갈등과 재정 대립 못지않게 자연재해에 대한 대내외적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구마모토 대형 지진의 피해 복구를 위해 200억엔의 예비비 투입을 발표했으나 대피소의 열악한 환경 탓에 자국 내에서조차 한국과 대만의 우수한 대피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피 과정에서 회사 지시로 금고 수거를 위해 재진입했다 사망한 직원이 있다는 의혹이 일며 여론이 매우 들끓고 있네요. 격심제의 지역으로 지정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대피소 환경이 난민 캠프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듣는 것은 안전대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입니다. 특히 이온몰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대피 후 재진입 지시 의혹은 대단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이는 이윤을 인간의 목숨보다 앞세워 아동과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던 19세기 초 산업혁명기 영국에 참혹했던 공장 환경을 연상시킵니다. 매뉴얼을 금과 옥조로 여긴다는 일본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피 후 재진입 금지 매뉴얼조차 자본의 논리 앞에 무너졌다는 의혹은 일본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내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입니다. 네, 전 세계가 거센 바람 속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안팎의 울타리를 굳건히 다지는 긴박한 현장들을 다채롭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박 작가님의 오늘의 한 줄 평청에 듣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의 움직임을 보며 떠오른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선 안으로는 주춧돌을 깊이 다지고 밖으로는 창문을 굳게 걸어 잠가야 한다. 각국이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내부 제도를 단속하고 대외적인 외교적 빗장을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글로벌 패권 폭풍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자기 방어 기제임을 우리는 직시해야겠습니다. 폭풍이 불어닥치기 전에 주춧돌을 다지는 국가들의 생존 전략에서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한 줄 평이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정세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전해주신 박 작가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는 항상 청취자 여러분의 지식 지평을 넓히기 위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식만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든든하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